신혼집이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채널이 되게 특이한 게 보통은 이제 재테크 채널은 이 나이대가 막 쏠려 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분들이 보는 채널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아주 젊은 분들이 보거나 아니면 아예 남자만 보거나 아예 여자만 보거나 뭐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 채널은 좀 신기하게 좀 20대부터 60대, 70대까지 거의 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비율이. 남녀 비율도 뭐 55대 45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뭐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남녀노소 누구나 다 보는 그런 채널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뭐 60대, 70대 분들의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면 제가 이제 40대 이제 초반이기도 하고 제가 살아온 얘기들을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살면서 어떤 깨달은 것들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30, 40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뭐 10대 이런 친구들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10대들은 안 봐. 25세 저는 없습니다. 25세 저는 이런 채널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어. 그래서 이제 한 30대, 뭐 40대 정도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분들이 요즘에 이제 결혼 얘기들 많이 하시고 실제로 사연 같은 것들도 결혼 관련된 것들도 꾸준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좀 신혼집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신축 선호 현상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게 매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전세도 신축 선호 현상이 엄청나게 강력해졌어요. 사실 내가 집을 당장 사겠다는 마음을 먹지 않으면 전세로 집을 얻어도 이제는 2+2죠. 그러니까 이제 4년 정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그럼 4년 정도면 꽤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내 집 같은 느낌도 들어. 물론 내 집은 아니지만 4년 정도 살 수도 있고 만약에 거기서 한 번 더 연장하면은 뭐 6년이나 8년도 살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막연한 생각도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 얻는 전세 신축으로 얻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는 전세 사기에서 안전지대인 부분이 많습니다. 웬만한 아파트는 전세 사기를 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가랑 매매가가 워낙 많이 벌어져 있기도 하고 시세도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현실적으로 경매를 당해도 웬만하면 다 받거든요. 완전 진짜 작정하고 치는 사기 아니라면 그럴 확률은 뭐 극히 적으니까. 그러면 아파트라는 게 이제 비아파트,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막 터지고 있는 전세 사기에서 안전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신축 아파트에 산다는 어떤 그런 좋은 점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신혼부부들 이런 분들이 아파트에다가 신축을 섞어가지고 여기서 살아봅시다 라는 이 논리로 막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집값이 비싸. 그래가지고 서울은 못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요즘엔 차라리 출퇴근이 좀 멀더라도 저 신도시 가서 거기서 신축 살게요. 신축 전세로 살게요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줄이는 것보다 아예 그냥 확실하게 신도시 나가가지고 출퇴근이 지옥철 타고 다니긴 하지만 그냥 주말에라도 편하게 지내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 저희가 이건 뭐 인터넷에서 가져온 건데 아무래도 뭔가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신혼집의 느낌은 이런 느낌이야. 뭔가 이렇게 좀 회색빛에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신축 아파트 느낌에다가 조경도 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킥보드 타고 있는 4살짜리 애가 이렇게 막 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막 가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흐뭇하게 보고 있는 이제 엄마들의 그 뒷모습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 막 생각하고 여기 뭐 강아지 이제 산책하고 뭐 이런 것들 뭔가 이 따사로운 햇살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막연한 그 신혼집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여기를 가지 마라. 그 강을 건너지 말았으면 좋겠다. 물론 저도 압니다. 이걸 버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특히 더 이 어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높은 상황에서 이거를 포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이 영상을 보든 말든 상관없이 나는 그건 못하겠다 라고 아마 아예 그냥 딱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다. 신혼집은 최대한 싼 집을 얻으시는 게 좋다. 제가 항상 말하고 거기다가 가능한 한 작은 집에서 시작을 해라. 그게 내 인생을 바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가 해봐서 그런 거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적용도 해보고 그 사람들의 결과를 봐도 유의미한 차이가 보입니다. 저는 출근 1시간 정도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뭐 필요하다면 조금 더 멀더라도 이걸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냐? 이런 집에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 동네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진을 또 아시는 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런 동네에 있죠. 약간 좀 그래도 좀 노후된 빌라 같은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이 사진 보면서 우리 신혼을 꿈꾸던 사람들이 여기서 산다? 이거 벌써 지금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이런 데서 시작하기를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월세가 너무 비싸다, 뭐 전세가 너무 비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을 조금 더 낮춰야 된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먼 데를 가든 더 작은 집을 가든 더 낡은 집을 가든 어떻게든 최소한의 규모로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그 주거비에 맞춰가지고 시작을 하시는 것과 내가 상상하던 그 꿈이 현실로 됐어요라는 신혼집을 전세로 얻는 것과는 정말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집을 얻는데 신축을 또 좋아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 30평대까지는 필요 없지 뭐. 한 25평 정도로 해가지고 전세로 얻었다가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한 1, 2억 더 만든 다음에 청약 도전하다가 안 되면은 내 집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앞으로 돈 문제가 많이 꼬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갖추고 시작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갖추고 시작한다는 거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뭘 갖춰야 되는 것인가? 되게 애매한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갖추고 시작하고 싶어요 라는 말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에게 보여줄 만한 것들을 갖추고 나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후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뭐 그냥 경차 타고 다녀도 되고 나는 뭐 작은 차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남들이 좀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래도 좀 그랜저는 사야 될 것 같은데 뭐 G70은 사야 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결혼에서도 그렇고 이 실제 신혼집을 얻을 때도 많이 결정을 합니다. 이 결혼할 때 사람들이 이성을 많이 잃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결혼해 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씩 이성을 잃고 아주 그냥 그 광전사가 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들이 많아요. 왜냐면 이 생각보다 결혼이라는 게 빅이벤트이잖아요. 거기다가 이 빅이벤트라는 거가 이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이제 모든 그 잡념이 없어지면서 딱 하나로 꽂힙니다. 뭐? 이 행사를 성대하게 끝내야 돼. 그래가지고 남들이 봤을 때 아주 해피한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이걸로 이제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결혼식 한 달 전에 나와 결혼식을 하고 난 뒤 한 달 후 신혼여행 갔다 온 뒤에 나는 다른 사람이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연봉도 똑같죠. 직업도 똑같죠. 자산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자산은 더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결혼식 신혼여행에서 돈을 갖다 쓰니까. 사실 나는 전혀 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난 부모님 집에서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뭐 내가 그 집 전체를 다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방 한 칸에서 살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거실과 부엌을 부모님하고 공유하긴 하지만 사실 부모님 집에서 방 한 칸에서 살던 사람인데 결혼한다는 생각이 딱 생기는 순간 이성을 놔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도 난 방 한 칸 살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좁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나는 그래도 한 30평은 돼야 돼.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다. 사실 그 전까지는 잘 살았잖아요. 방 한 칸에서 잘 살았었잖아요. 근데 왜 결혼만 하면 나는 무조건 난 절대 못 살아.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느냐 이거죠. 자, 거기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취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취할 때는 또 이제 내 능력에 맞춰가지고 적절하게 집을 얻습니다. 그래서 뭐 작은 원룸에 사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주 뭐 구축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또 잘 살고 계세요. 만족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결혼할 때가 되면은 근데 우리 최소 아파트는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뭐 로또 맞은 것도 아니고 내가 갑자기 연봉이 2배가 된 것도 아니고 아니 2달 전까지도 잘 원룸에서 살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가 되면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뭐가 바뀌었는데 나 똑같은 사람인데. 자, 많은 분들이 뭘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은 나 원룸 살 때 나 가구 가전 이런 거 뭐 없었어. 그냥 이케아로 잘 쓰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대충 싼 거 사가지고 잘 그냥 꾸미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뭐 에어프라이어 뭐 이런 거 뭐 1인용 조그만 거 사고 뭐 식기세척기도 없었어.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결혼할 때 되면은 가구는 뭘 사야 되고요. 매트리스는 뭘 사야 돼. 갑자기 나 매트리스 원래 쓰지도 않던 되게 비싼 브랜드를 막 사기 시작합니다. 이거 한번 사면 오래 써 이러면서. 자, 근데 이런 거를 갖추는 게 과연 갖추는 걸까? 아니면은 통장에 잔고를 갖추는 게 갖추는 걸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다 이게 갖추고 사는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결혼해보고 결혼한 이후에 열심히 산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훨씬 중요하다. 이게 훨씬 중요하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돈을 갖추는 것도 갖추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소비를 해서 무언가 물건을 갖추고 그거를 내가 뭔가 이제는 좀 준비가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연봉도 그대로입니다. 직업도 그대로고요. 자산도 그대로예요.
나는 그냥 결혼식이라는 행위를 한 것뿐이고 사실 그냥 혼인신고라는 서류 한 장 쓰면은 결혼은 성립합니다.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했던 사람일 뿐인데 마치 나는 엄청난 능력자가 된 것 같고 내 기준은 엄청나게 높아져 있고 무언가 나는 자산도 많은 사람처럼 잠깐 정말 이성을 잃고 살다가 현실로 돌아온다. 사실 내 기준이 바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급이 3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일시불을 막 긁어요. 그리고 막 명품 반지를 사고 예물 시계를 막 사고 갑자기 뭐 샤넬백을 삽니다. 나는 월급이 300, 400인데 갑자기 카드를 막 1000을 긁고 그 카드사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한도를 일시적으로 늘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늘려요. 그리고 카드를 하나 더 발급을 받습니다. 이 포인트 모아가지고 마일리지 쌓아가지고 뭐 여행을 가네 하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절대 쓰지 않았었던 수준의 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하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이 신혼집을 이제 얻으려고 할 때 혼수를 해야 되잖아요. 가전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가전은 LG가 좋아요, 삼성이 좋아요 이런 것도 이제 신혼 부부의 약간 단골 질문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의미 없다. 그냥 가까운 중고 매장 가가지고 싼 거 사도 된다. 요즘에 이런 중고 물건 많습니다. 사실 이 가전들이 중고로 가는 순간 되게 많이 싸져요. 왜냐하면 이 대부분 이사하면서 가전들이 그 처치곤란이어가지고 막 팔거든요. 근데 이거 이렇게 팔 때 워낙 이제 옮기기도 어렵기 때문에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팔리고 거기에 약간 조금 수수료 붙여서 팔기 때문에 뭐 한 5년 전 거, 뭐 7년 전, 10년 전 거 사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들에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결혼 혼수로 사는 건데 중고를 사냐? 이거 말이 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내 연봉도 그대로고 내 자산도 그대로고 다 나는 그대로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뭐 이런 거 가전에 막 수백만 원 쓰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있던 거 쓰고 모자라면은 중고 사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중고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중고를 사고 그럼 남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남는 돈을 잘 챙겨가지고 통장에 집어 넣으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나중에 새 거 사면 되시는 거죠. 이 결혼이라는 거는 고린 지점이 아니라 제가 항상 스타트 라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순간 나는 내 인생 다 살았다. 약간 그 영화 2시간짜리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 결혼이라는 거, 내 젊은 이 청년 세대는 이게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거든요. 시즌도 되게 길어. 그래가지고 이게 한 편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결혼식을 딱 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가 아니고 그 이후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 1 끝난 거기 때문에 시즌 2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크레딧 올리고 끝나는 줄 안다.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신혼집은 특별해요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첫 내 집이 되죠. 대부분 이제 독립을 안 한 분들도 많고 독립을 하더라도 이제 뭐 원룸이나 이런 데서 사시기 때문에 그래 여기는 그냥 잠깐 거쳐가는 거지. 나는 신혼집은 되게 이쁘게 꾸미고 살 거야라는 막연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짜 결혼하려고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감정이입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걸 왜 저도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신혼집이 특별하다는 건 저도 아는데 이건 착각이다. 특히 신혼집은 내 소유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잠깐 집을 빌린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나는 그냥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를 탔다는 거는 이제 조만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자차가 아닙니다. 자가용이 아닌데 마치 택시를 타고 1시간 동안 어딘가를 가면은 그 차가 내 차인 것 그냥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남의 집을 잠깐 빌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빌린 것에다가 애착을 갖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남의 집이잖아요. 거기다 이제 전세로 얻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뭐 신축들도 좋아하시니까 요즘에 신축급에 가까운 아파트일수록 구조가 요즘 가전에 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집들은 건조기 놓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즘 집들은 또 뭐 이런 거 딱딱 다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가전들을 막 삽니다. 그러니까 남의 집에 맞춰서 가전을 사. 근데 나는 이사를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음 집에서 안 맞아요.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나는 여기서 마치 평생 살 것 같이 애착을 갖는 순간 답이 안 나온다. 근데 만약에 이제 집주인이 뭐 전세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너무 부담되는 금액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우리 이 가구랑 가전을 여기 집에 딱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약간 신축급의 아파트야.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좋잖아요. 거기다 만약에 커뮤니티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못 빠져나옵니다. 신혼집을 좋은 집을 얻을수록 못 빠져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를 포기하고 아주 싼 집으로 간다? 뭐 아니면 뭐 이제 내가 신도시에 살고 있다가 서울로 들어간다? 그 말은 뭐죠? 이 생활 수준이
수준이 확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포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올려달라고 해도 무리가 되는데 또 올려주고 뭐 모자라면 대출 받고 그다음에 이자 부담해 가면서 계속 좋은 집에 삽니다. 어떻게든 여길 유지하려고. 그럼 언제 나오냐? 전세를 올려주다가 도저히 못 올려줄 때가 있습니다. 보통 언제냐면 그게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아이가 어릴 땐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올려주다가 애가 한 6살 정도? 6살 뭐 7살쯤 되면 이제 못 버팁니다.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구간에 와요. 그러면 여기서 버티다가 안 될 때 그때쯤 나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현타가 세게 온다. 사실 내가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는데 그냥 무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소비 수준은 자산과 연봉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내 자산과 연봉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그냥 내가 과도한 집에 살고 있으면 버틸 수는 있죠. 버티긴 버티다가 못 버틸 때까지 가다가 나온다. 그래서 정작 그 좋은 시간이죠. 정말 그 돈을 잘 모아가지고 잘 불리면서 내 경제력을 좀 보충을 해야 되는 그 시간대 다른 거에 무리를 하다가 대비를 못하고 나중에는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이 젊을 때랑 또 40대랑 또 50대 때 보는 게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뒤처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결혼은 연애 생활의 연속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신혼집을 또 멋지게 얻고 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뭔가 처음으로 이제 사귀던 연인이랑 같이 살게 되는 것도 있고 뭔가 좀 알콩달콩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거기다가 또 뭔가 좀 우리가 좀 번듯하게 잘 갖추고 행복한 결혼을 시작했어라는 거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막 복잡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한 이후에도 약간 연애를 하듯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데이트하듯이 사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연애 생활은 결혼을 하기 전에 하는 것이고 이 연애는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거죠. 결혼 생활은 연애랑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현실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이제 공동체 역할로서 우리가 이제 똘똘 뭉쳐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살아요. 저희는요 결혼하고도 연애할 때처럼 살아요. 물론 돈이 엄청 많으면 돼. 엄청 많거나 아니면 소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가지고 써도 남아요. 이런 분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닌 사람들이 아마 태반이죠. 그럼 대부분 이제 연애할 때처럼 산다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한 공동체로 노후 대비를 위한 이제 그 전략을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소비를 하고 뭔가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 결혼한 이후에 아주 긴 시즌 한 7에서 8까지 있는 이 아주 긴 드라마의 뒷얘기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년에 고생할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면 돼요. 근데 돈을 많이 못 버는 분들도 많고 돈을 버는 거에 맞춰가지고 소비도 연애도 더 세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경우들도 많다. 그래서 저는 시작은 작고 낡고 싸게 그러면서 이제 차차 좋은 거를 갖춰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신혼 때 이사 갈 일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직하는 경우도 많고 출산이나 뭐 휴직 때문에 이사 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혼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작을 크고 새 거에서 비싸게 시작하면은 차차 좋은 걸 갖춰갈 수가 없고 점점 안 좋아져요. 이상하게 점점 경제적으로 안 좋아져. 그러면 도대체 본 게임이 언제입니까? 아니 나는 신혼 때부터 좀 행복하게 좀 살고 싶은데 실제 본 게임은요. 저도 아직 안 겪어본 파트가 있긴 하지만 본 게임은 학부모 때부터입니다. 학부모라는 거는 이제 아기가 아니라 어린이를 키울 때입니다. 어린이라고 하면 이제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거죠.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직전부터 뭐 중고등학교 키울 때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학부모.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나보다는 우리 애 아빠, 애 엄마로서의 가치관이 더 강해질 때. 그때부터는 돈 들어갈 게 엄청나게 많고 돈을 갖다 부어야지만 되는 상황도 많아집니다. 저희는 애가 없는데요. 저희는 딩큰데요 하시는 분들도 50대 정도부터는 이제 슬슬 뭔가 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뭐 부모님이 뭐 아프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이제 직장이 좀 흔들흔들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언젠가 돈 문제가 생긴다. 그때부터가 이제 본 게임입니다. 저희는 돈이 많은데요 하시는 분들도 저는 가능하면 시작은 작게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원래 내가 100을 갈 정도였어도 한 150까지 잘 되면 한 200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골든 타임이거든요, 사실. 이때 한 25세에서 한 40세 사이가 거의 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골든 타임인데 이때가 생각보다 허망하게 날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해외여행 사진도 많고 뭐 즐거운 추억도 많은데 실제로 경제적으로는 이제 답이 안 나오는 구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죠. 문제는 여기가 일방통행이. 한번 그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냥 가는 겁니다. 제가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하면 뭘까? 저는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신혼집을 14평짜리 월세로 시작했다. 이 평촌의 부영 아파트에서 살았었는데 14평이면 정말 작거든요. 작은 데서 월세로 시작했지만 물론 고생을 많이 했죠.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 때문에 반대로 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었고 이거를 제가 투자하고 재투자하면서 이제 운도 잘 따라가지고 나름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좀 탈출할 수 있었지. 이걸 만약에 안 하고 내가 아예 여기서 막 전세로 그것도 뭐 대출 싫다고 해가지고 그냥 뭐 몇 천만 원, 1억 뭐 2억 이렇게 갖다 넣어놓고 뭐 차근차근 그냥 뭐 살면 되겠지 뭐 약간 신혼을 즐기자 이런 식으로 살았다면은 아마 지금 저는 뭐 하고 있을지 잘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최소한은 해야 되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거고 그런 생각 버리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들 시선이 무서운 것도 많거든요. 남들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괜히 뭐 나는 민망할까봐 아니면은 뭐 남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이런 생각에 내가 불필요한데 남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소비나 아니면 어떤 그런 고정비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정말 무서운 건지 뭐 물론 딩크는 아닐 수도 있지만 아이를 난 낳을 건데요 라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나중에 요 아이의 시선이 무서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 애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막 너무 힘들어해. 아니면 얘가 경제적으로 막 되게 고통을 받아. 그거는 내가 고통을 받는 것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10배에서 한 100배 정도는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과연 내가 남들이라는 건 어찌 보면 정말 남인데 남에게 뭔가 조금 민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잠시일 거거든요. 근데 나의 드라마는 이제 시즌 1이야. 근데 이 드라마를 앞으로 끌고 가려면 정말 많은 난관이 있는데 여기서 과연 이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이걸 내가 초반에 잘 해놓으면 나중에 정말 다른 이야기로 풀릴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아니면 못하는 거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미리 조금 대비를 좀 하고 대처를 잘 해가지고 내 남은 얘기들을 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금보다는 좀 좋은 방향으로 바꿔볼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가능하면 신혼집 좀 작게 시작하고 넓게 시작하고 싼 집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도 충분히 사랑으로 극복이 됩니다. 그때는. 그러니까 고생은 젊어서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생을 조금씩 줄이려고 해야지 젊어서 많이 노시면은 나중에 고생 총량의 법칙에 의해서 고생할 일이 많아집니다.